자, 드디어 청첩장이 나왔어. 우리 아들 결혼한다. 자,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잠깐만 갑순아. 얘 네 며느리야? 청첩장 속 이 여자가 네 며느리가 맞아? 맞지. 왜 그래? 아유, 너무 예뻐서 놀란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얘는 내 며느리라고.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건네는 순간 한 친구가 제 며느리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며느리 사진을 왜 청첩장에 박아놓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리 설명을 늘어놓다가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가에 개거품을 물더니 그대로 바닥에 털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 역시 친구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첩장에 실린 사진 속 여자가 내 아들의 예비 신부이자 동시에 친구의 며느리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풀려면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30년 동안 정부치고 살아온 낡은 집을 드디어 벗어나 오랫동안 꿈꾸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부른 듯했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이사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이렇게 작은 호사를 누릴 수 있으니 그 자체로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가장 끈 것은 단연 경로당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웃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곳이라길래 조심스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게임을 하거나 정답게 수다를 나누고 있었죠. 경로당은 처음이었던 저에게 낯선 풍경이었지만 빨리 적응하려고 저와 눈이 마주친 또래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백사동으로 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나도 백사동인데. 아, 저기 14층. 그리로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얼마 전에 사다리 차 오는 거 내가 창밖에서 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랑 같은 동에 사는 진짜 이웃사촌이시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땅끝마을 해남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인연이에요. 여기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다니. 사실 나도 해남 출신이에요. 정말요? 아유, 이거 참 신기하네요. 해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여자가 이렇게 도심 속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순간적으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했고 나이를 주고받으며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동갑내기였던 것입니다. 아, 여기 좀 봐봐요. 새로 이사 온 이갑순 씨가 나랑 동갑이래요. 다들 와서 인사 나눠요. 그 친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벗처럼 저를 반갑게 이끌더니 경로당에 모여있던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처음이라 잔뜩 긴장했던 제 마음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이내 저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게임을 즐기던 무리에 함께 끼어앉게 되었고 오랜만에 들뜨고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며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다녀온 첫날 집에 돌아와서는 종일 즐거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따뜻한 환영이 자꾸 떠올라 다음 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하는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은 아들 장가 준비로 챙길 일이 너무 많아 경로당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혼자 아파트에서 사는 거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모시고 살게요. 아유, 됐다. 엄마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 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리고 너 내보내고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편한 줄 아니? 네 밥 안 챙겨줘도 되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제가 그동안 엄마를 힘들게만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할 건 없다. 엄마가 자식 밥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 난 지금이 정말 좋다. 네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게다가 경로당에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벌써 친구가 여럿 생겼단다. 네 결혼식에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친구도 벌써 있다니까. 아들과는 평생 둘이 붙어 살다가 장가갈 때가 되어 비로소 따로 지내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기는커녕 마음이 오히려 한결 편안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마음씨 곱고 예쁘다 보니 하루빨리 아들이 품절남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한복집에 갔더니 예비 며느리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치수를 재고 곱게 맞출 한복을 고르며 한참을 서성이게 되었죠. 아가, 지금 보니까 몸이 너무 말랐구나. 밥도 좀 더 챙겨 먹고 운동도 조금 더 해줘야겠다. 그래야 건강하지. 제가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그래요. 그래도 밥 많이 먹고 결혼식 전에는 조금이라도 포동포동하게 살을 붙여볼게요. 그래도 참 예쁘다. 나 젊었을 때도 너처럼 예쁘진 않았거든. 문득 네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는 얼마나 고우셨을까 궁금하구나. 내가 괜히 실례되는 말을 했니? 미안하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모친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묻고 말았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을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삼촌 댁에서 자랐다고 했지? 네,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늘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외숙모가 많이 엄격하시고 사촌 언니들이 예민한 편이라 집안에서 늘 긴장을 풀지 못했죠. 아이고, 그 딱한 것. 어린애한테 조금만 더 잘해준다고 더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도 나름 추억은 있어요. 그분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간 제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참 멋지고 존경스럽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에 살짝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필요한 볼일을 모두 마치고는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아직 챙겨야 할 준비가 많다며 더 돌아다닌다고 했죠. 집에만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여 수다를 떨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향 해남 출신의 친구가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었죠. 친구 왔구나. 갑순이 너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 영자야. 척척 잘 진행되고 있어. 너는 어때? 네 아들도 곧 결혼하지 않니? 나는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신경 안 써. 나중에 결혼식 날 자리만 잘 차지하고 앉으면 될 것 같아. 네 아들 결혼식이 10월 마지막 주라 했지? 맞아. 너는 9월 마지막 주였지? 그래. 네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꼭 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나도 당연히 네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그래야지. 친구끼리 이런 거 상부상조하는 거지. 근데 청첩장은 나왔어? 그때는 7월이라 아직 청첩장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줄 것이 없었죠. 아직 안 나왔어. 나오면 바로 줄게. 우리 아들도 곧 나온다니까. 마치 물물 교환하듯 주고받으면 되겠네. 그런데 갑순아,
네 며느리 될 아가씨는 어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나누었지 정작 며느리에 대한 대화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착해. 혼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 손도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해. 혼자 고생을 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냥 좀 힘들게 자란 아이야. 예비 며느리가 삼촌 집에서 자라며 눈치를 보고 힘들게 지냈다는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죠. 그러자 제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부잣집 딸인데다가 미모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중하고 직업도 산부인과 의사야.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잘 나가는 여자라니까. 의사 며느리라니. 영자 너야말로 복덩이를 얻었구나. 부럽다. 나중에 내가 며느리 병원에 너 데려가 줄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해서 몸 관리도 잘 받도록 해보자고. 그래, 고맙다. 친구 잘 만난 덕에 내 며느리도 병원에서 특별 대우받게 생겼네. 친구는 한참을 의사 며느리를 자랑하더니 불쑥 조금은 난감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갑순아. 네 며느리는 혹시 임신 검사를 했니? 요즘 세상에는 며느리 임신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게 필수라는 거 알지? 임신 여부 검사라니? 그렇다니까. 괜히 결혼시켰다가 나중에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차라리 그 전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낫지. 괜히 이혼시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내 며느리는 지가 먼저 알아서 임신 검사서를 내밀더라고. 얼마나 속이 든든한지 몰라.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직접 꺼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친구야. 잠깐 곤란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들어가는 게 100배는 나아. 네가 입 밖으로 꺼내기 껄끄럽다면 그냥 며느리 손잡고 내 며느리 병원으로 와봐.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 지가 마다하고 안 하겠니? 그런가? 정말 그래야 할까? 그렇다니까. 며느리 언제 다시 보기로 했어? 만나면 바로 병원 가자고 해.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면 부담도 덜 할 거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괜히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굳이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며칠 뒤에 예비 며느리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고 결국 마음을 다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가, 우리 병원에 잠깐 가보면 어떻겠니?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어머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내 친구 며느리가 의사라서 말이야. 검진이요? 무슨 검사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몸에 큰 이상 없어요. 혹시 제가 살이 안 찌는 게 걱정되신다면 그건 그냥 체질이에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체질뿐 아니라 다른 것도 혹시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다른 거라뇨? 어떤 거요, 어머님? 저는 차마 임신 가능 여부 검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눈치챘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설마 임신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요즘은 다들 미리 해보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괜히 늦게 알아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고 해서. 어머님, 그건 제가 오빠랑 나중에 같이 가서 할 거예요. 지금은 결혼식 준비만 해도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심해서요. 그런 검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요. 그래도 혹시 시간 조금이라도 나면 가서 받아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딱 잘라 거절하니 저는 더는 말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남은 말은 모두 삼켜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 경로당에서 친구들 사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중 한 분이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 맞아. 어떻게 알았니? 역시 그렇군요. 그분 남의 일에 조금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어머님,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휘둘리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콕 박히듯 와닿았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동안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버릇 때문에 괜히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질 게 뻔한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로당 친구와는 선을 지켜가며 그저 가볍고 즐거운 수다만 나누기로 말이죠. 이튿날 다시 경로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영자가 슬며시 다가와 또다시 입을 열더군요. 저기 며느리 데리고 병원에 왜 안 왔어? 연락 기다렸잖아. 아, 그냥 생각해봤는데 벌써부터 너무 간섭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임신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잖아. 애들끼리 서로 아끼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설레발칠 게 뭐 있나 싶더라고. 뭐야, 갑순아.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손주 못 나는 며느리라면 과연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무사할 것 같아? 결국 끝에 가서는 이혼하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영자야, 그만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아유, 신경 써줬더니 짜증을 내는 거야? 좋아, 그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내 말 무시한 걸 언젠가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줘.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영자는 못마땅하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휙 돌리더니 다른 노인들에게 다가가 앉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의 대화는 끊어버린 듯 제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 역시 이미 다른 이들과도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기에 게임도 하고 수다도 나누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영자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름쯤 지나서였을까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며 앉자마자 내놓은 소식은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대요. 뭐라고? 임신이라고? 그게 정말이니? 아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효도를 크게 하다니. 네, 벌써 8주래요. 아유,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괜히 임신검사 얘기 꺼내서 너한테 부담만 줬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 같은 기쁜 소식을 들려주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좋구나. 저희가 천생연분이라 그런 거죠. 어머님,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같이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니?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어준 게 내가 더 감사한 일이지. 오히려 내가 고맙다, 아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분이 째지도록 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경로당에 달려가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경로당에 갔더니 마침 영자가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옆동에 사는 김씨네 며느리 알지? 사업한다는 그 며느리 말이지? 맞아, 그 집 말이야. 그 며느리가 애부터 낳고 결혼을 했잖아. 맞아. 그 배가 불러오니까 웨딩드레스가 안 맞아서 결국 출산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지. 여기 앉은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지 뭐. 그래,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어.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사실 그 집 손주가 아니래. 다른 사내의 자식을 낳고 시집을 온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이 굳어버리고 얼굴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뻣뻣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자의 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돋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유, 완전 상여우지 상여우. 그 집안 지금 난리도 아니야. 풍비박산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 혼인신고까지 하고 손주를 호적에 올려놨는데 알고 보니 그 남의 집 자식이었다지 뭐야. 에휴, 법적으로 호적을 파내는 것도 쉽지가 않대. 아무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손에 쥔 주사위조차 놓칠 만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예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자랑하려던 기세가 단번에 꺾였고 목구멍에 맺힌 기쁨의 말들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제 표정을 힐끗 보더니 또다시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갑순아, 너 표정이 왜 그러냐? 꼭 네 며느리가 딴 놈이라도 가진 것처럼 보이네. 뭐라고? 예.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유, 농담이야, 농담. 괜히 발끈하고 그러네. 전엔 내가 미안했어.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사과할게. 그나저나 청첩장은 언제 나오는 거야? 곧 나와. 나오면 바로 줄게. 결국 그날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며느리 자랑도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괜히 영자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면서 혹시 설마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 얇은 제 스스로가 그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결혼식을 치러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 살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임신한 아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그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혼집 아파트 단지에서 예비 며느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밝은 목소리로 오빠 하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오빠, 나 지금 신혼집에서 나왔어. 우리 신랑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가는 중이야. 왜긴 왜겠어. 괜히 말해서 좋을 게 없잖아. 지금 가는 중이니까 빨리 나와. 분명히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통화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사진은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택시에 오르자 저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습니다. 오빠라 불린 그 남자가 누구일까? 혹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빌면서 20여 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택시에서 내린 예비 며느리가 한 남자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꽉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빠,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우리 애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대? 어릴 적에 나한테 시집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럼 기억나죠.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오빠를 따랐는데. 오빠,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멋있다. 역시 내 남자야. 내 남자라는 말이 제 귓전을 때리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내 남자? 이 몹쓸 기집애를 봤나? 언제부터 내 아들을 농락하면서 바람을 피워왔던 거야? 어머님? 어머님이 이 동네엔 웬일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바람난 게 이렇게 들통났는데도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는구나. 바람이라뇨,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들었는데 무슨 놈의 오해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머님 오해세요. 이분은 제 사촌 오빠예요. 제 고모의 아들이라고요. 어릴 적부터 추억이 많은 제 사촌 오빠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호흡을 천천히 고르세요. 아유,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죄 없는 며느리를 괜히 오해하고 이렇게까지 따라와 미행을 하다니. 네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건 아닐까 터무니없는 상상까지 했구나.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요? 아니,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 때문에 그만. 아무튼 내가 요즘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가. 그거 어머님이 다니시는 경로당 친구분이 한 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웃집 며느리가 다른 놈 자식을 낳고 결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얘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오늘 네가 통화하는 걸 들으니 괜히 오해를 해버린 거야.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소개해드릴게요. 제 사촌 오빠예요. 그 남자는 실제로 예비 며느리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죠.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저는 온갖 쓸데없는 의심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아이를 괜히 미행하고 그 마음을 짓밟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오해를 풀고 청심환까지 먹고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경로당에 나가지 않고 그저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다 정식으로 인쇄된 청첩장이 나오자 비로소 가슴속의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일까요? 그래서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며느리 자랑을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 자, 드디어 청첩장이 나왔어. 우리 아들 결혼한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잠깐만 갑순아. 이 사진 속 여자가 네 며느리라고? 맞아. 왜 그래? 아, 너무 예뻐서 놀란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아이 내 며느리야.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이란 말이야. 뭐라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 이 아이는 10월에 결혼하는 내 아들의 예비 신부야.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 아니, 그냥 내 며느리 그 자체라니까. 아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럴 리가 있겠니? 뭔가 잘못 본 거겠지. 네 며느리는 의사라며. 그런데 내 며느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혹시 사기를 치는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닮았는데. 아니야, 닮은 게 아니지. 그냥 같은 사람이야. 이건 직접 확인해야 해. 당장 내 며느리 불러보자. 네 며느리도 불러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고. 내가 먼저 전화할게. 친구 영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가에 거품이 있는 듯 흥분한 채 떨리는 손으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또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 예비 며느리에게 간단히 카톡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경로당에 와서 인사 좀 하고 가렴. 그러자 잠시 뒤 예비 며느리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지금 바로 오겠다고 말이죠. 그 짧은 답장 하나에 제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드디어 제 며느리가 경로당 입구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반가운 듯 소리친 사람은 제가 아닌 영자였습니다. 아유, 세아가. 너 이리 와봐라.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길래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예, 영자한테 어머님이라니. 넌 내 며느리잖아. 누구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멍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영자의 며느리는 분명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았지만 키도 조금 더 작고 얼굴 선도 약간 달랐습니다. 목소리 톤도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네. 내 며느리가 아니야. 영자야. 그냥 닮은 꼴이었어.
어머머.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이니. 그래, 네 며느리도 곧 온다고 했지? 곧 도착한다고 했어. 인사드린다고 했거든. 정말 궁금하다. 혹시 내 며느리랑 아는 사이라도 되면 그건 정말 세상 재미난 인연이겠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겨우 안도의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제 예비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경로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경로당 친구분들도 소개해 주세요. 그래, 그 우리 며느리 왔구나. 여기 이 여자는 내 친구 영자 며느리란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며느리가 영자 며느리를 보는 순간 두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마주선 채 얼어붙은 듯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긴 정적 끝에 영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언니? 혜정이니? 나 혜정이야. 세상에 오랜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벌써 25년 만인가? 네가 6살 때 헤어졌으니까 그쯤 됐겠다. 맞아. 그때 언니랑 헤어지면서도 내가 간직한 사진은 늘 품고 있었어. 내가 입양을 가고 언니는 삼촌 집으로 가게 됐을 때 말이야.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어? 왜 언니는 나를 모른 채 했어? 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와 영자는 동시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두 며느리는 다름 아닌 오래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헤어졌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예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제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아,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잖아.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삼촌 집에서 얹혀 살며 늘 눈치를 보면서 지냈고, 이후에는 숙식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어. 너를 찾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방법도 몰랐고, 설령 만난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한 거야. 언니, 나만 잘 살았던 것 같네? 입양 부모님이 나를 극진히 길러주셔서 덕분에 난 부족함 없이 자랐어. 그런 내가 먼저 언니를 찾아 나섰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됐어, 혜정아.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니 그거면 충분해. 우리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 순간 영자가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두 사람을 경로당에 불러낸 거야. 청첩장을 보고는 혹시 한 여자가 두 집을 속이고 결혼식을 2번 올리는 줄 알았지 뭐니. 내가 괜한 오해를 해서 이 난리가 난 거야.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키득거리며 웃음소리가 번졌고 경로당 안의 긴장된 공기마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마치 세월이 빚어낸 기묘한 장난 같기도 하고 오해 끝에 찾아낸 기적 같은 재회 같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세월을 보내고 기적처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제 며느리와 사돈처녀는 결국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그 순간마저도 뭉클했지만 서로를 힘껏 끌어안는 뜨거운 포옹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보는 내내 문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혜정아, 언니가 부족해서 너를 찾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언니. 사실 내가 먼저 찾아야 했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던 거지. 나야말로 미안해. 너 곧 결혼한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이 내 시어머님이셔. 언니도 저분의 며느리라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셔.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예상치 못한 자리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네. 결국 새로운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만나는 셈이구나.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언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 같은데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까? 그래, 좋지. 겉으로는 반갑고 기쁜 듯 말했지만 정작 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한결 무거웠습니다. 저와 영자를 데리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함께 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예비 며느리는 여동생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오가지만 시선은 늘 허공이나 밥상위를 맴돌 뿐이었어요. 그렇게 어색하고도 불편한 식사는 끝이 났고 두 자매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참 별일이다. 그치? 우연에 우연히 겹쳐 너희 자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나로선 너무 잘된 일 같구나. 네 어머님, 그렇죠? 그런데 아까부터 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더구나. 동생을 만난 게 혹시 불편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불편하다기보다 어릴 때의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요. 동생을 찾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만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눈앞에서 다시 만나니 그 미안함이 몰려와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는 너도 아직 어린아이였잖니.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튼 그래도 동생을 찾은 건 축하할 일이야.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니까. 그날 이후 예비 며느리는 따로 여동생을 찾아보거나 만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영자가 자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않는 걸 보니 그쪽도 사정이 있거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아는 채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영자와 경로당 어르신 몇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 제 며느리의 여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하얀 꽃과 은빛 장식으로 빛났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자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식순에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여동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무대 앞으로 걸어가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사회자님, 제가 언니 동생인데 축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잠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 예. 그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여동생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자연스럽게 박수를 유도하자 예식장은 금세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여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 빼곡히 적어온 글을 펼쳐들었습니다. 언니,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영웅 혜민이 언니. 우리가 헤어진 게 정확히 26년 전이야. 언니가 8살, 내가 6살이었지. 그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리 둘은 잠시 고아원으로 옮겨졌었잖아. 그때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원 생활이 나름 좋았던 것 같아. 먹을 것도 풍족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었거든. 예식장의 공기는 고요해졌습니다. 여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니, 기억나? 언니가 예쁘고 똑똑해서 바로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 사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그걸 예상했었어. 언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훌륭한 어린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 언니가 입양 간다고 결정났을 때 내가 울면서 언니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언니, 가지마. 나 혼자 고아원에 두고 가지마. 나도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언니 갈 거면 나도 데려가줘. 아니면 언니 대신 내가 입양 가게 해줘. 라고 했던 거. 철없고 바보 같은 말이었지. 그런데 언니는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을 눈앞에 두고 그걸 나한테 넘겨줬어. 입양해주겠다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아닌
여동생을 입양해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언니가 아닌 나를 입양했고 나만 편하게 부잣집 딸로 잘 자랐어. 언니는 나 때문에 삼촌 집에서 눈치 보며 힘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언니, 내가 죄인이야. 언니의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여동생의 고백이 끝나자 예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게 사실은 언니의 것이었는데 결국 내가 빼앗아 버린 것 같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동생은 그 말을 끝내자마자 축사를 멈추고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모두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가 여동생의 곁에 무릎을 굽히더니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니? 이렇게 훌쩍 커버려서 언니를 울리네?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언니의 인생을 빼앗고 대신 내가 잘 살아버린 게 미안해 죽겠어. 아니야, 혜정아. 넌 내 인생을 빼앗은 게 아니야. 네가 네 몫의 인생을 되찾아간 것뿐이야. 그리고 이 언니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그 길 끝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난 거잖아. 그러니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네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니까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어색함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 고맙다, 혜정아. 언니, 앞으로 그동안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언니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언니 뱃속에 있는 우리 조카도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줄 거야. 제발 이제라도 내가 언니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허락해줘. 혜정아, 왜 이렇게 펑펑 울고 그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동생 덕 좀 보면서 살아야지. 어휴, 우리 동생이 이렇게 의젓하게 잘 커줘서 언니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맙다. 언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혜정아. 사랑해, 내 동생. 그 순간 여동생은 울음을 삼키며 벌떡 일어나 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리자 예식장은 마치 하나의 드라마 같은 장면으로 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눈으로만 지켜보실 겁니까? 두 자매의 재회와 화해에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세요. 순간 웅장한 박수 소리와 환호가 예식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객들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환히 웃었고 두 자매는 서로의 어깨를 꼭 끌어안은 채 끝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혼인이 아닌 잃어버린 자매가 다시 하나가 된 재회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눈물과 웃음, 감동과 사랑이 어우러져 예식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식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눈부시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신혼집에 저는 거의 매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갈 때마다 며느리의 여동생,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늘 와 있더군요. 사돈처녀, 자주 보네요. 사돈어른,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사돈처녀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제 이름 혜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렇지. 영자 며느리가 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그래, 그럼 앞으로는 편하게 혜정이라고 부를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니 더 좋네요. 우리 며느리가 든든하게 의지할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혜정씨?
앞으로 꼭 큰 힘이 되어주길 부탁해요. 네, 사돈어른. 제가 꼭 명심하고 언니 곁을 지킬게요. 그날 이후로도 혜정 씨는 신혼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언니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지내며 못나는 정이 많았을 터라 매주 만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예쁘게만 비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정 씨가 결혼식을 올리자 두 자매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며느리의 배가 만삭이 되었을 때 혜정 씨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아왔고 출산일이 다가오자 미리 입원해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새벽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어 며느리와 아들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은 건지 며느리에게 꽤 오랜 고생을 시키더군요. 언니, 힘내. 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 언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혜정아, 나 말할 게 있어. 말해, 언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사실 네가 입양 가고 나서 원망한 적도 있었어. 그래서 널 찾지 않은 것도 있었지. 미안하다.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언니가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어. 보고 싶기도 했고 믿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동생 혜정아, 네가 지금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 나도 그래, 언니. 이렇게 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언니, 조카가 태어나면 내가 이모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야. 언니가 나에게 양보해줬던 모든 걸 이제 내가 되돌려줄게.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조카에게 세상을 안겨주자고. 그 순간 응애하는 손녀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곧이어 아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비로소 안도하며 두 손을 모아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이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순아, 축하한다. 고마워, 영자야. 아유, 혜정씨가 고생 참 많이 했네. 아휴,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함께 있게 되다니 꼭 영화 속 장면 같다. 그러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야. 영자야, 고맙다. 그렇게 손녀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조리원이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몸조리를 시켰습니다. 혜정 씨도 틈틈이 와서 살뜰히 도와주었죠. 사돈어른, 저 왔어요. 언니는 어때요? 우리 조카는요? 둘 다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어. 네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 내가 참 든든하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덕분이지 제 덕이겠어요? 우리 언니 예쁘게 봐주셔서 늘 감사해요. 아이고, 그 혜정 씨는 날마다 고맙다는 소리만 하네. 이제 그 고맙다는 말은 그만해도 돼. 그럴까요? 네, 그럼 고맙다는 말 대신 앞으로는 언니에게 베풀면서 살게요. 언니가 제게 해줬던 것들 이상으로 다 되돌려주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네 언니에게 둘도 없는 동생이자 친구로 남아서 늘 웃게 해줘. 네, 사돈어른. 정말 약속대로 혜정 씨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동생이자 보호자로 든든히 서 있었고 손녀딸에게는 대무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가 7살이 되었을 무렵 혜정 씨가 낳은 딸도 5살로 자라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와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혜정 씨가 상황을 수습하고 설명을 들려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더군요. 사돈어른 오셨어요? 우리 성경이가 미리미 언니를 지켜주려고 싸움을 벌였대요.
뭐라고? 누가 우리 소녀를 때렸다는 거야? 그런데 동생이 성경이가 나섰다고? 네, 평소에 제가 성경이한테 말했거든요. 언니가 굴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반드시 지켜주라고. 그래서 바로 달려간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어떤 남자아이가 제 손녀와 티격태격하다가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손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사실을 들은 혜정씨 딸 성경이가 언니 대신 달려들어 그 남자아이를 깨물고 핥히며 복수를 해줬던 겁니다. 다행히 손녀에게 크게 흉이 남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가 꼭 어릴 적 언니 같아. 제가 누구한테 혼나거나 맞으면 언니가 달려와서 대신 혼내주곤 했잖아.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네. 동생이 언니를 지켜주다니. 언니, 내가 언니와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이제는 내 딸 성경이가 대를 이어서 미리미를 지켜줄 거야. 언니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도 우리 미리미에게 잘 일러줘야겠다. 성경이를 지켜줄 사람은 너뿐이다. 하고 말이야. 혜정 씨가 저를 보고 사고가 잘 수습되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남자아이 엄마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사과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다 모였는데 외식이라도 할까? 좋지.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니들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오늘 우리 손녀 미리미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하자. 큰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결국 아이들 손을 잡고 동네 돈가스 가게로 향했습니다. 웃고 떠드는 동안 긴장과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두 자매는 서로를 위하며 이해하고 희생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손녀와 성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헤어졌던 자매가 경로당이라는 기묘한 인연을 매개로 다시 만났고 결국 두 집안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고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을 지나 결국 사랑과 화해로 이어진 이 길이 제겐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살아가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가려 합니다. 제 며느리와 손녀 미리미, 그리고 혜정 씨와 성경이의 앞날을 부디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